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 시황을 정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좀 약하게 갈 것이다. 이런 건 다 우리가 예측을 했죠. 간밤에 뉴욕 시장이 나빴기 때문이죠. 뉴욕 시장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늘 하고 있는 뉴욕 시장 따라하기를 한 셈이죠. 그런데 뉴욕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하기를 하려면 이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카피를 했냐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시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좀 다른 양태를 띠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주거나 뭐 세게 올라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이닉스는 1,300원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꼴랑 100원 오르고 끝났어요. 그리고 뭐 기관하고 개인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그냥 매도하느라고 오늘 정신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어저께 모처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순매도 1253억을 순매도했어요. 요거는 제가 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미에 얘기 과정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은 경기 관련주 아니면 기술 성장주 뭐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서 이게 돌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기술 성장주, 흔히 말하는 선도주 이것들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두더지 장세다. 키 맞추기 순환매다.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거를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나라도 요새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뭐 소부장 2.0 관련, 뭐 이 네이밍은 참 이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데 실제로 내용을 까보면은 뭐 그렇게 뭐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재미난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미국은 뭐 거의 걷잡을 수가 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들불처럼 번진다는 게 이제 맞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나서 마스크 쓰라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컨트롤 밖으로 자꾸 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은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밝혀진 확진자보다 훨씬 더 미국 사회에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퍼져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경고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백신 관련이에요. 진단 키트하고 백신 관련. 그러니까 백신 관련이 뭐 어느 회사는 어디까지 했고 어느 회사는 어디까지 했고 뭐 막 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이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큰 충격을 준 이 코로나 사태인데 아니 그쪽에 관련된 산업들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거 개발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침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로 보면 이 제약 바이오라는 이 쪽에 속해 있는 이런 주식들은 워낙 그런 바람이나 재료에 상당히 탄력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충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뭐 그렇게 되니까 뭐 백신 얘기가 한 분이라도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그냥 약자 제약 회사면 무조건 다 올랐잖아요. 아침에 쫙 올랐는데 오후에 아주 급락하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두더지 장세를 보여줬다. 이게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진 거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 미국, 중국 뭐가 안 좋으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그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중국도 청도에 있는 미 총영사관 폐쇄하라 이렇게 맞불을 놨어요. 뭐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파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거기에 아주 이렇게 일말 희망은 가져보지만 어쨌든 간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 얘기가 뭐 미국과 중국이 부딪혀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그때그때마다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계속 코로나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100명이 다시 넘어가서 다시 세 자릿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잡았다 어쩐다 뭐 해도 이게 진짜 백신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이게 완벽하게 컨트롤 한다는 게 힘든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느 분 말씀대로 그냥 마스크나 열심히 쓰고 다니자. 그게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신문 경기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꿈을 향해서 먼저 갔던 것만큼 신문 경기가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는 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미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게다가 이제 뭐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실물 경기가 나아진다 이러면서 그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16주 만에 3월 이후에 16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애플도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기했고 인텔도 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제품 출시가 또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악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용융자 과다. 아마 이번에 처음 오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신용융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갭 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세금 안고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4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600만 원 빌려갖고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내가 수익을 이만큼 보고 팔았다. 팔면은 그 증권회사에서 빌린 600만 원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과이자 주고 나머지는 다 내 수익이잖아요. 아파트 갭 투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는 2년 아니에요. 2년. 갭 투자해서 2년이면 은행에 뭐 이자 내다가 2년 안에 아파트값 오르면 되지만 증권회사에서 주는 신용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100 몇십 일 뭐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나면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증권회사가 그럼 무한정 이것도 이자 받는 돈이니까 무한정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증권관련법에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뭐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큰 회사들은 200%, 뭐 적은 회사는 100%뭐 이렇게 갖고 그 증권회사마다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에 총 줄 수 있는 신용 한도가 있어요. 그걸 초과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차서 꽉 차서 이제는 더 고객 여러분께 우리가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고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 이제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만땅 찼다는 거예요. 다 꽉.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빚투 아닙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그 상황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고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 3월 말부터 올라올 때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중간에 하루 이틀 쉬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상환하고 또 없고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요새 이제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니까 이 신용융자를 얻은 분들은 쫓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고객 예탁금이 옛날에 적을 때하고 지금 40몇 조씩 고객 예탁금이 있는데 그러면 신용융자의 대비 비율도 조금 넉넉히 잡아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고객 예탁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후행적 수치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고객 예탁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뭐냐? 주식을 살려고 주식 계좌에 돈을 갖다 놓은 상태의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증권 계좌에 거래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딴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은행에 있다든지 하여튼 딴 데 있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왔어요. 증권 계좌에 와서 딱 버티고 있어. 오늘이라도 발사 그러면 팍 나가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준비가 다 끝난 돈이라는 게 이제 고객 예탁금입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을 계좌에 그렇게 갖다 넣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성격의 자금들은 신용융자를 잘 안 써요. 신용융자를 쓰는 자금들은 고객 예탁금 형태로 증권회사 주식 계좌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신용 매매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반드시 주식을 살 때 필요할 때 그 시드머니도 들어오고 증권사에서 더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 이자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그렇게 담아놓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시장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이지 고객 예탁금도 돈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 증권 계좌에 있지만 그냥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마음이 바뀌었어. 저거 이제 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좀 봐야 되겠어. 이러면 그럼 뭡니까? 그럼 고객 예탁금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고객 예탁금이 늘으면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늘어도 봐줄만하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상투권에 있던 고객 예탁금 정도보다는 조금 늘려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 고객 예탁금이라는 수치가 시장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또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13조 6천억이 넘었어요. 근데 지난 3월에 6조 4천 3월달 말에 그럼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에 신용융자 비율이 확 늘어나갖고 이제 거의 다 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코스닥이 코스피의 5분의 1 수준인데 실제로 코스닥은 7조 1천억이 넘고 코스피는 6조 5천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신용 걸려있는 금액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 코스닥 쪽에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리스크를 많이 안는 투자 성향의 사람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소형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SOC 30조 얘기해서 오늘 또 움직인 것들 있잖아요. 시멘트 건설 관련 뭐 그런 거 있고 미중 이거 하니까 또 히토루 뭐 관련 뭐 이렇게 이게 전부 재료성 움직임을 가지고 오늘 또 제약 전부 널뛰기 하다가 깔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 늦게 이렇게 들어가고 뒤늦게 이거를 들어가면 그래서 대개 이런 주식들은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냐면
기술적 분석에 많이 의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진짜 갑자기 상폐되는 회사들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 기관의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카운팅 펌에서도 요새는 이제 감사 보고서 내고 이럴 때 뭐 철저하게 하니까 옛날보다 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상폐되고 이런 회사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그냥 기술적 분석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요쯤 오면 이게 거의 바닥권을 다졌다. 여기서 뭐만 있으면 튀어나간다. 그런 것들이 되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2박 3일로 휙 올랐다 그냥 끝나고 막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코스닥에서도 좋은 회사 많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은 이게 운동,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운동처럼 1부 리그는 뭐 손흥민처럼 잘 뛰는 선수가 뛰는 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부 리그는 그 당시에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기술성장주. 얘네 요새 쉬잖아요. 섰어요. 그러면 이 1부 리그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쉬면 같이 쉬어요. 그리고 대개 이분들은 그렇게 조바심을 좀 안 치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일부 먹은 것도 있으니까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럼 뭐 쉬면 나도 쉬지 뭐 꼭 매일 투자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뭐 하여튼 내년까지 가본다니까 뭐 약간 이런 롱텀으로 좋은 주식을 산다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고, 2부 시장은 뭐냐면 그 1부 시장의 상대적 개념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 관련주 제가 얘기하는 옛날에 화려하고 좋았어요. 엄청나.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조선중공 시멘트 그런 얘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이제 금융까지. 기존의 금융들이 요새 나오는 언택,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에서 금융 비슷한 일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면 요새 막 그거 못 들어오게 진입장벽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고용의 문제니까, 야, 그래서 은행 다 이렇게 돼서 은행 직원들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니네 어떡할래?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대는 변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2부 리그는 뭐냐면 그런 주식들이에요. 경기 관련주.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게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다 쉬니까, 근데 옛날에는 얘 밑에서 빌빌 기든 게 이렇게 올라왔으니, 얘네들도 좀 올라와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들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슬쩍 성장주 같이 이렇게 옷도 입히고 윈도우 드레싱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동차도 보세요. 기관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기관은 계속 이걸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데, 외국인이 손뼉을 쳐줘야 소리가 나는데 계속 외국인이 안 맞춰주다가 어저께 현대차에 맞춰줬어요. 근데 어저께 현대차에 맞춰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저께 현대차 샀는 제일 많이 산 창구가 어디냐? JP모간이다. 제가 그랬죠. 근데 오늘 현대차 아침부터 애를 무지 썼는데 결국 끝날 때는 2,000원 마이너스에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 기아차가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제 외국인이 박자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조금이지만 그래도 기아차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82억이나 해줬단 말이에요. 기관 개인들은 팔았지만. 근데 그 기아차를 산 외국인 중에서 제일 많이 산 창구가 또 JP모간이다.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자동차 이 현대 삼형제는 좀 신경을 써서 보고 가자. 아직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부 시장은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대개 이런 2부 시장이 움직일 때 1부 시장이 주도주가 쉴 때 그런 현상이 이제 잊혀져요. 나타나요. 근데 3부 시장은 뭐냐? 3부 시장은 1부도 2부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종목 같은 거 선정해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듣도 보지는 못하던 종목을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기술적 분석과 이제 풍문 내지는 뭐 재료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왜 하냐면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막 찾아갖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서 히트치면 고객도 늘어나고 뭐 그럼 돈 벌겠죠. 이제 그런데 초보 투자자나 일반 투자가가 그걸 따라하기는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일부 시장에서 말하자면 기술성장주를 사갖고 가다가 그게 쓰면 다시 경기 관련주를 사서 거기서 좀 먹고 그것도 끝나면은 3부 리그 가갖고 2박 3일 막 돌아다니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쉬지 않고 먹으면 그러면 떼부자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하나하나 제대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경기 관련주들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날 거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하셔서 제가 답을 좀 달아드렸는데 화장품이나 호텔 신라나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뭐가 다시 세팅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게 보복 소비 있잖아요. 보복 소비. 그럼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면세점 중국 사람들 옛날처럼 그 다이공이라는 중국 사람도 엄청나게 와서 그 물건 사가야 되고 뭐 그럴 거예요. 화장품도 막 팔리고.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그게 정리되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의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불쌍한 주식이 있어요. 네. 뭐 사람도 그랬다며요. 제일 불쌍한 여자가 이거 뭐 남녀 그런 거 아닙니다. 미투 이런 거 아니고 젠더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여자는 잊혀진 여인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일 불쌍한 주식이 잊혀진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주식이었지만 산업의 구조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걔네들도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 주식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증권사에 입사할 땐 1977년도만 해도 날고기던 종목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 많아요. 그때 무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그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1부, 2부, 3부 리그 중에서 하나만 똑바로 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1부, 2부 리그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3부 리그는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막 게릴라식으로 두들 튀듯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전략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정리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기술 성장주를 가지고 전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기술적 분석도 좀 해보고 기술적 분석해서 너무 뭐 복잡해서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 몇 프로 빠져가지고 어디서 반등 시점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다 기억도 안 나실 것 같고 그냥 정리해서 제가 쭉 리서치한 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술 성장주는 이제부터 고난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바라지 않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두 가지 조정이 있죠. 하나는 가격 조정과 하나는 기간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이 깊어지면 기간 조정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로 제가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기술 성장주가 조금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간 조정을 가면 정말 힘들어요. 누가?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가들은 이게 버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고난의 기간에 들어선 걸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몇 차례 우리가 시도가 있었어요. 재반등의 시도. 충분히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당분간 이게 옆으로 흘러야 돼요.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틀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갖고 가셔라. 이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현금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하는 것도 이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순간 과정이라도 떨어지는 날 사고 오르면 판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 과정이라도 적어도 현금 비율이 20% 이상은 항상 유지시켜라.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면 그냥 현금 40 가지고 가도 된다. 왜? 현금이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빌빌거리고 오래 옆으로 밀려가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떨어질 때 매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이제 개인이고 얼마 주식 투자를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터널을 그냥 지나가 버리겠어요. 이 60%만 안고. 그랬다가 워낙 많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좀 사봤다가 뭐 그 정도 일부 그런 걸 제외하고는 결국 이제는 인내력 싸움, 세월이 약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SBS CNBC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런 얘기 이런 때 많이 드렸죠. 뭐 강태공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강태공이 고든나 시리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새 낚시 프로 많으니까 낚시 뭐 얼마나 힘들어요. 뭐 오래 했다는 분들도 잘 못하는데 이게 낚시가 이게 그냥 고두면 이게 고기가 물겠습니까? 결국은 강태공은 시간을 낚은 거죠. 그 주나라 문왕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그 시간을 낚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까지 사실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걸 정리해서 매듭을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전략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60%의 메인 포트폴리오 그냥 간다. 1, 2부 시장의 움직임 보고 지금 자동차 현대차 삼형제는 조금 신경 써서 그 매일 체크해 가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빠져도 매수를 하는 거는 옛날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정말 최악은 저도 이제 상상하기 쉽지만 이게 공매도 금지 다시 이제 허용하는 걸로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랑 연결되면 이게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대비하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오늘 이제 대응 전략의 결론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편히 생각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미국 시장 보니까 뭐 선물은 좀 약세던데 미국 금요일 마지막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고 또 월요일 날 시장 보고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